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안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등 시장에는 여전히 각종 악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지 오늘 월간 서울경제에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간 서울경제는요, 이 반도체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노근창 센터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오늘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월간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대차 증권에서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분석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네, 먼저 요즘에 또 반도체 이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예. 앞으로 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봉합이 안 되고 있고 중국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하니까 또 원자재 규제를 또 한다고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쉽게 서로 이제 신경전이랑 이런 게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0월 17일 날 그 엔비디아가 이제 원래 작년 10월 달에 수출 규제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최신 모델들이 이제 작년부터 수출 규제를 받았고, 근데 이번 10월 17일에는 그 기존 제품보다 성능을 30% 정도 낮춘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또 미국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3대 굴기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굴기, 전기차 굴기, 인공지능 굴기가 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그 GPU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의 규제는 더 강화됐는데 향후에 더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로 선정이 됐고 또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고 여기에 GPU까지도 이제 우리가 저 정도까지 굳이 구제해야 되나? 그런 품목까지도 이제 규제 리스트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를 하고 싶어도 할 만한 품목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 계속 유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갈등이 심화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업계의 실적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 업황의 바로미터인 TSMC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최근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TSMC도 사실 웨이퍼 출하량은 직전 2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에 나가는 3나노 파운드리의 그 웨이퍼 SP의 공원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액은 직전 2분기 대비 10.2% 증가했고요. 물론 이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반도체가 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한 14.6% 정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2분기 대비해서는 직전 2분기 대비해서는 어쨌든 두 자릿수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거든요.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의 평균치가 그래도 3분기보다는 한 11%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전히 매크로 이슈도 있고 수요에 대한 불안감도 큰데 TSMC가 어쨌든 매출액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는 좀 고무적인 것 같고 이렇게 수요가 나쁜데 과연 4분기에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이 또 추가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TSMC의 애플에 나가는 3나노 제품 아이폰 15에 주로 해당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은 어쨌든 생산은 직전 분기 대비는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의 또 중국 수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TSMC의 제1거래선이 애플이고요. 네. 제2거래선이 엔비디아인데 두 회사의 그 수주의 그 전체적인 색깔이 너무 부정적이라면
4분기 매출액이 3분기 대비 증가하기는 힘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리미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양호하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TSMC 외에도 그 밖에 글로벌 업체들은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이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어쨌든 화요일이죠. 그래서 네. 목요일 날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11월 하순에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이제 인텔, AMD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일단 인텔하고 AMD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3분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그래도 최소한 2분기보다는 증가할 거로 양사 모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PC 경기를 대표하는 그리고 서버도 어쨌든 중요한데 이 두 품목에 있어서 실적은 어쨌든 상반기가 바닥이었고 3분기부터는 좀 의미 있게 개선될 것으로 두 회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상반기가 저점인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얼마나 이제 탄력적으로 회복되느냐는 이제 매크로에 좀 달려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여전히 수요가 좀 그래도 양호한 거는 AI 서버고 AI 서버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또 엔비디아의 그 제품은 100%다 TSMC에서 파운드리 하다 보니까 TSMC도 업황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실적 발표에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이제는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일본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라피더스 등 정부의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이제 일본이 주도했을 때는 이제 주로 디램 쪽이었고, 근데 디램은 이제 완전히 일본은 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회사 엘피다까지도 마이크론에 인수되면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일본의 그 키옥시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메모리 패권은 완전히 다 주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의미 있는 또 파운드리 회사도 없거든요. 그래서 라피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치 마켓에서 선단 공정을 하는 파운드리 회사가 되겠다는 거지. 매스 마켓에서 삼성이랑 TSMC랑 경쟁하는 그런 회사는 아닐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또 라피더스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의 영역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반도체 칩을 만든 회사보다는 소부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칩포 동맹에서 일본의 가장 큰 역할은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그쪽은 여전히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재하고 부품 쪽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소부장에 대해서 당연히 세제 혜택도 주지만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만드는 썸코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노광 장비를 만드는 캐논, 그리고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이비덴 이런 기업들이 신규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육성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랑 부딪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랑은 좀 무관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TSMC가 이제 네. 일본에 이제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구마모토 현에. 그래서 그 공장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그 공장 그 회사 이름이 JASM이라고 해서 Japan Advanced 이제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의 그 약어인데요. 어쨌든 그 일본이 이제 본인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르네사스라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회사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를 많이 탑재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든 뭐 자율주행이든 AI,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기업은 이제 사실 일본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좀 회사가 좋아졌기보다는 산업의 수요가 좀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진 경우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여전히 좀 취약하고요. 반면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원체 경쟁력이 좋고 여기에 정부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본은 그냥 소부장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한국 기업들보다는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위상이 좀 강화가 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점점 강화되다 보면 이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도 약간 좀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조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일본에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르네사스라는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IDM 회사라고 봐야 되죠. 일종의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키옥시아라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바의 낸드 사업부가 이제 어쨌든 나와서 이제 독립된 회사가 된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되게 업황이 우리 뭐 삼성의 뭐 낸드 비즈니스든 SK 하이닉스의 낸드 비즈니스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키옥시아도 뭐 어려움이 상당히 높은 수요 감소에 따른 침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그 새로 만들려는 대표적으로 래피더스라는 좀 니치 마켓 바운더리 회사. 두 번째는 이제 TSMC를 이제 일본에 유치해서 그런 일본에 유치된 구마모토 공장 요 정도가 딱 의미 있는 회사고 사실 그렇게 딱 구분해 보면 우리랑 부딪히는 거는 그 키옥시아 말고는 없는데 키옥시아뿐만 아니라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지금은 낸드 쪽은 상당한 적자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뭐 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가별로 이제 다 반도체 굴기를 다 스스로 이제 막 육성을 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많이 부담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유럽하고 일본에서 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랑 경쟁이 거의 안 겹치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반도체 쪽이 많고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 많고 물론 이제 뭐 일본의 소니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위해서 TSMC가 좀 그쪽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삼성이랑 경쟁하는 그런 쪽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데 뭐 삼성전자한테도 이미지 센서 비즈니스가 그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일본 자체의 경쟁력 제고의 그림으로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그 중심에는 자동차 반도체에 있어서의 또 공급을 좀 더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또 육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JASM이라는 그 구마모토에 짓고 있는 TSMC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는 소니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의 자회사인 덴소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덴소하고 소니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는 자동차 반도체랑 이미지 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선단 파운드리랑은 전혀 이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반도체 업계는 조금 어떤가요? 이 정부가 많이 지원에 나서서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우리도 세액 공제율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높아졌고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좀 여전히 좀 뭐 세율 자체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나머지 지원금 이런 거는 한국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다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리 패권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하는 기술력이라든지 산업에서 앞서 나가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산업에 좀 주목하고 있나요? 여전히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정의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AI 반도체냐? 인공지능 반도체?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반도체는 뭐 당연히 연산하는 뭐 CPU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저장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AI 반도체는 이제 CPU의 연산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가속시키는 반도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GPU 같은 제품 그리고 그냥 NPU라고 해서 그냥 맞춤형 이제 가속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 같은 제품들 그리고 이제 이런 AI 반도체는 이제 꼭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GPU를 가속시키는 거, 그러니까 CPU를 가속시키는 AI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서 뭐 가속시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향후에는 이제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 온 칩이 있거든요. 시스템 온 칩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기에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있거든요. 네. 이미지 센서를 또 가속시킬 수가 있고요. 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그쪽을 또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데도 쓸까요? 그쪽도 뭐 뭘 가속시킬 특정 반도체의 기능을 가속시키려면 가속시키는 AI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속시키는 하드웨어를 가속시키는 AI 반도체의 영역은 무궁무진한데 2023년에 이제 주목받은 거는 역시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의 CPU를 가속시킵니다. 그럼 CPU라는 게 연산을 하는 건데, 연산을 통해서 뭘 가속시켰냐? 학습하고 이제 추론을 가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 때문에 올해 이제 AI 반도체가 뭐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올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패키징 쪽은 어떤가요? 첨단 패키징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제가 뭐 준비한 차트도 하나 있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어떻게 보면 뭐 계층도를 보면 거기에 보면 니어 메모리라는 제품이 이제 지금 HBM이라고 저희가 보통 분류되는 제품도 이제 CPU, GPU 옆에 붙어 있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제 GPU, CPU 이런 제품들을 이제 같이 이종의 반도체를 붙이는 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패키징이랑 다르게 뭐 3D로 패키징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HBM을 쌓고 옆에 GPU를 붙이는 2.5D로 패키징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5D, 3D 패키징을 첨단 패키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첨단 패키징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일단 로직 반도체, CPU, GPU에 이제 메모리를 옆에 붙이는 거죠. 니어 메모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특정 경우에는 이제 SRAM이라는 캐시 메모리를 위에 올릴 수도 있어요. CPU 네. 위에. 그러면 이제 3D 패키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텔의 뭐 포베루스처럼 3D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직 반도체에 로직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3D죠. 그래서 뭐 그 가장 큰 거는 수평으로 쌓는 게 아니라 이종의 반도체를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는 3D로 쌓여 있죠. TSV로 뚫려 있으니까 HBM은. 그다음에 GPU는 이제 따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2.5D라 부르고, 아예 이제 로직 반도체 위에다가 SRAM을 바로 위에 올리는 거, 탑에 올리는 거를 우리가 또 3D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원래는 마더보드에 이제 칩들을 따로 붙여야 되거든요. 메모리 칩, 그렇죠. 그다음에 CPU 이렇게 따로 붙여야 되는데 제가 아는 그림도 그걸 것 같습니다. 바짝 붙여가지고 패키징을 원 패키지 기판에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의 전문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 기판에 두 개의 칩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첨단 패키징은 올해 들어서 특히 엔비디아 때문에 중요해졌고, 그런 패키징에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TSMC고, TSMC는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코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복잡하죠. 네. 웨이퍼 위에 있는 칩을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렸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위에 서로 이종의 반도체를 올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패키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텔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무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1년에서 2년 단위로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가 되면 결국 그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같은 성능인데 2분의 1 가격, 반토막으로 공급이 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직 프라이스의 반도체 제품을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지금까지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칩을 어쨌든 회로 선폭을 좁히는 거예요. 네. 같은 칩 사이즈라도 회로 선폭을 좁히면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용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무어의 법칙인데, 무어의 법칙의 제일 수혜 기업이 바로 이제 ASML이라는 노광 장비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뭐 2나노, 1.4나노 이게 이제 무어의 법칙인데, 근데 무어의 법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성능을 높이고 스피드를, 그 칩의 성능을 높이고 스피드를 높이고 그다음에 파워를 줄입니다.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뭐 면적도 줄이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무어의 법칙을 적용하면 좋은데 이게 옛날보다는 좀 그렇게 맞아요.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져간다고. 뭐 5나노, 4나노 할 때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전력 소모도 여전히 약간 개선되고 성능은 조금 개선되는 뭐 그 정도니까 굳이 비싼 EUV 장비를 써서 무어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ROE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CPU, GPU 성능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성능이 올라가고 또 그게
저전력으로 구현이 되면 되니까 그냥 메모리를 옆에 붙여버리는 거죠. 고대역 D램 같은 제품을 옆에 붙여버리면 성능은 뭐 칩 사이즈를 안 줄였지만 상당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력 사용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면 굳이 돈 적게 쓰고 부의 법칙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종 반도체를 패키징한 게 원래 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참고로 TSMC 코어스는 2012년부터 사실 개발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뭐 많은 기업들이 그 공법을 썼습니다. 우리 하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 그다음에 AMD가 인수한 FPGA 만드는 자이링스 그리고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코어스를 많이 썼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만개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생성 AI 때문에 제대로 보여줬죠. 매출이 이제 2020년 1분기에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이 엔비디아가 11억 불이었는데 지난 2분기는 104억 불이고요. 이번 분기는 아마 125억 불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점유율 95% 하는 회사가 매출이 10배 가까이 능가한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이제 이 GPU는 대단한 GPU다 했는데 뭐 자세히 보면 이종의 반도체가 이렇게 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첨단 패키징의 중요성이 이번에 한 번 더 느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모어의 법칙을 적용해서 EUV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TSMC도 EUV 투자를 조금은 기존의 계획보다는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TSMC가 올해 설비 투자를 한 10% 이상 줄이거든요. 한 330억 불 밑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 10% 이상 줄이는데 첨단 패키징 투자는 오히려 증가시켜요. 첨단 패키징 공장 하나를 올 초부터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공장이고 6번째 공장을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텔은 이제 무어가 직접 일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인텔이 올해 설비 투자를 한 14% 줄이거든요. 한 2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패키징은 오히려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인텔 설비 투자 중에 올해 한 20% 가까이가 그 이상이 아마 첨단 패키징 관련된 그 말레이시아 공장 투자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삼성도 지금 천안 공장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첨단 패키징은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첨단 패키징은 결국은 반도체에서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메인스트림 D램하고 달리 바로 이제 메모리 바로 옆에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그건 주로 SRAM이고요. 그거보다 좀 약간 가까이 붙어 있는 니어 메모리가 이제 고대역 D램인데 그 D램과 고대역 D램과 이제 로직 반도체를 이제 옆에 붙이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 패키징의 좀 대표적인 기술 사례고 물론 첨단 패키징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요. 이에다 쌓을 수도 있고 로직과 로직을 더 쌓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이제 웨이퍼를 잘 자르고 커팅하고 그다음에 TSB 같은 홀을 파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접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공정은 이제 반도체에 이제 회로를 패터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악물을 입히고 또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식각하고 요런 게 전공정인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건 그거랑 완전히 다르죠. 어떤 그 웨이퍼에 뭐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자르고 그다음에 붙이는 거니까 후공정이 지금 첨단 패키징의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엄청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첨단 패키징에 대한 이해가 센터장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쏙쏙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입니까? 대단한 네. 난리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산업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팹리스 기업들의 앞으로의 뭐 먼 미래라든지 위치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어차피 시장 점유율이 95%인 회사고 또 엔비디아의 그 쿠다 플랫폼의 락인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지고 결국 이제 그쪽 영역에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맞춤형 그런 NPU는 뭐 빅테크 입장에서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면 뭐 엄청난 기능은 많지만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기능은 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소모가 많다거나 아니면 처리 속도가 그 성능만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큰 뭐 칼, 소 잡는 칼 그다음에 이제 집도용
칼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만 할 때는 맞는. NPU를 하는 게 맞죠. 빅테크들은 주로 그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약간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빅테크가 이제 자체 NPU를 개발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를 적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비싸잖아요. 그쵸. 몇만 불 하잖아요, 하나에.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고 자기 맞춤형 NPU를 쓰면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한국 기업들한테는 큰 상관이 없는 게 다행스러운 거는 그 빅테크들이 다 NPU에 HBM을 다 탑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 우리 HBM 파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서로 성능 경쟁을 하면 HBM 용량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HBM3는 지금 우리 엔비디아의 하퍼 아키텍처 H100에 이제 80GB가 들어갑니다. 그 H100 하나에. 네. 근데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내년에 나올 제품에는 이제 HBM3가 탑재가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이래서 8단이 아니라 12단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12단이 들어가면 24GB가 8개가 들어가면 뭐 190 몇 기가고 뭐 7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칩의 성능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맞춤형 NPU를 많이 내면 엔비디아도 이제 이런 하프 아키텍처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낼 건데, 그때는 HBM을 더 기기당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NPU 애들도 HBM 막 탑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HBM한테는 되게 좋은, 뭐 오히려 가인 경쟁해서 성능 높이기 위해서 막 서로 하면 HBM을 더 헤비하게 단다는 거죠. 그래서 HBM은 또 엔비디아 그 GPU 원가에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미드 싱글 정도 코스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이야 HBM 때문에 되게 좋지만 네. 또 그들 입장에서 원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HBM을 써서 자기 칩을 엔비디아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가인 경쟁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우리 HBM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는 또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목하는 DDR5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DDR5가 어떤 반도체인지 또 기존 반도체와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DDR5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DDR4보다 DDR2, DDR3 뭐 계속 이제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해서 결국 이제 대역폭을 높여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전송하는 그런 D램의 표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DDR5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이제 좀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해서 ECC가 좀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DDR5가 이제 처리 속도도 대역폭이 넓어서 더 빠르지만, 왜냐하면 뭐 그 속도가 메가bps로 보면 되게 이제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DDR5 딱 제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른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구분이 되고, 두 번째는 DDR5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도 소비 전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DDR4 대비 DDR5가 이제 소비 전력이 적지만, 두 번째는 이제 DDR5의 같은 경우에는 또 모듈이 PMIC라고 해서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이제 IC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PMIC가 이제 DDR4에는 이제 그 DDR4 모듈 밖에 탑재가 됐거든요. 근데 DDR5 모듈에는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한 30% 이상 제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어쨌든 DDR5 단품으로서도 좋지만 이 단품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모듈을 네. 만들어서 뭐 128GB를 만들든 아니면 뭐 512GB를 만드는데 그 모듈에 PMIC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DDR5는 그린 D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고요. 그린 D램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ESG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은 매일 켜져 있어야 됩니다. 단 하루도 데이터 센터가 블랙아웃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그 서비스랑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사실 전력을 상당히 많이 쓰는 하마 같은 존재고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업용 전력 수요의 7%가 데이터 센터고요. 전체 전력 수요의 2%입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더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근데 DDR4 모듈로 그걸 구축을 하면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DDR5를 쓰면 전력 사용량이 많이 줍니다. 근데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오픈 AI의 슈퍼컴퓨터는 1년에 전력 요금이 1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몇 천억씩 네. 예를 들어 줄이면
사실은 이제 또 이거 전력 소모라는 거는 원오프가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메인터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버 투자는 약간 캐펙스 성격이 강하죠. 한 번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올 때까지는 이제 기다리는데 이 전력 요금은 메인터넌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건데 그 전력 요금을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만 줄여줘도 몇 년이면 그게 몇천억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DDR5는 클라우드 사업자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데이터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DDR5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내부적인 코스트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지구도 생각하고 회사의 프로핏도 챙기는 거기 생각하는.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DDR5는 일단 서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도 뭐 DDR5를 탑재를 하면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그것도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배터리 오래 가면 결국 그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시점에 이렇게 저전력 솔루션은 꼭 서버뿐만 아니라 네.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이 증권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디램 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한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도 그렇게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낸드 같은 경우는 캐시 코스트 이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참혹한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고 디램은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지만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경험 안 해봤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거의 1년 9개월 가까이 가격을 하락을 했고 이렇게 길게 하락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랑 같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DDR5 제품 PC하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7월부터 고정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서버 DDR5 제품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4는 이제 재고가 많거든요, 여전히. 근데 최근에 이제 구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줄고 있죠. 그래서 DDR4도 일단 서버 DDR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하락을 멈췄습니다. 지난 8월부터. 두 번째 이제 PC DDR4 제품은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3분기 그다음에 10월 달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4분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DDR4 가격은 한 2, 3% 정도 반등할 것 같고 DDR5는 한 7, 8%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10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오르고 있고 이제 계절적 비수기인 내년 1분기에는 뭐 탄력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소폭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났고 그다음 일부 수요도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시중 금리가 조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센티멘트가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수요까지 살아나면 이제 내년 3분기, 4분기부터는 디램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한 두 자릿수 수익 상승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오르는 추세가 2025년을 만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네. 2023년에 설비 투자를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50% 줄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신규 팹이 이제 램프업에서 가동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올해 설비 투자를 안 한 거는 2025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매크로가 생각보다 좋거나 또 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AI 서버가 여전히 그때도 괜찮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2025년에도 가격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공급은 많이 줄였는데 수요는 정상화될 수 있고 또 신규 수요가 같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규 수요로 제가 뭐 아직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 프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고대역 디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면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에 HBM이 들어가듯이 비전 프로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빨리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스페셜한 그런 고대역 디램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뭐 HBM 공법으로 만들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네. 약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커머디티 디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리어 메모리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20 아마 5년 정도 되면 삼성도 이제 내부 계획은 2024년 말부터는 온 디바이스 AI용 이제 고대역 디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에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그런 LLW IO라는 디램을 네. 뭐 2년 전부터 공개를 했어요. 근데 내년 말에 이제 양산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 AI가 보면 아직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개인의 디바이스에서도 좀 더 빨리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려는 그런 맞춤형 AI 서비스가 이제 뭐 애플이랑 퀄컴이 많이 이제 그런 AP를 많이 내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24년은 뭐 그게 형성되기는 쉽지는 않고 25년은 공급 많이 줄여놨는데 새로운 수요의 비저빌리티가 뭐 비전 프로든 아니면 온 디바이스 AI든 이쪽이 좀 새롭게 생겨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 AI 서버 네. 수요도 그때도 여전히 좀 양호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25년은 좀 저도 긍정적인 사이클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글로벌리 살펴보면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은 최근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쪽에 제일 중요한 기업이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1등인데 네. 요즘 엔비디아 주가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뭐 미국의 수출 규제로 거의 10% 이상 빠졌다가 많이 이제 빠졌죠. 네. 어제 밤에 좀 올랐죠. 뭐 PC 쪽으로도 엔비디아가 뭐 진출을 한다더라.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요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뭐 올 초에는 굉장한 상승 랠리 또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해 한 2배 이상 아니 뭐 빠진 기준으로도 여전히 100불 초반에서 여전히 400불이 넘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뭐 여전히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많이 올랐고 반도체 ETF가 대부분 글로벌하게 보면 한 50% 올랐어요. 그 중에서 뭐 조금 조정 받는 거는 뭐 그거는 용인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고르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가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도 예, 감안하지 않을 수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또 여전히 유가에 또 중동은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네. 되면 뭐 연준의 그 뭐 고금리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자 비용 내기도 힘든데 전자제품을 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AI 그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보다는 좀 미래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반기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반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어차피 3분기 실적은 이제 곧 공개가 될 거고 네. 하이닉스는 목요일 날 나올 거고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 실적은 2.4조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확정 실적에서 이제 반도체가 얼마 나왔는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3.5조 정도 적자 삼성 반도체는 3분기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저희는 한 1.7조 정도 적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나올 건데 확실한 거는 이제 3분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적자 폭이 줄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4분기에는 이제 고정 가격이 정말 의미 있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재고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디램 흑자 전환을 3분기에 했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어쨌든 좀 더 적자 폭은 줄지 않을까. 연내 흑자 전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낸드 플래시 때문에 그렇지만 적자 폭은 4분기가 이제 3분기보다 또 한 번 더 많이 줄었을 것 같고 삼성은 좀 더 의미 있게 줄을 것으로 4분기에 봅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뭐 1조 중후반 정도로 적자 폭이 4분기에 줄지 않을까.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1조 이하로 적자 폭이 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HBM에 대해서도 또 강조해 주셨었는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증산을 해야 하는 부분과 또 감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HBM은 당연히 증산을 해야 되고 네.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이 이제 월 캐파로 웨이퍼 기준으로 한 4만 장 정도가 HBM 캐파인데 지금은 이제 뭐 2배에서 2.5배 정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TSMC의 그 코어스 캐파, TSMC 코어스는 다 HBM이 탑재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코어스 캐파를 이제 월 분기에 한 2만 장에서 내년 4분기에는 한 그 8만 장 정도로 증설하니까 거의 뭐
3배 이상 증설하죠. 그래서 HBM도 그와 맞게 이제 증설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DDR5는 뭐 증설보다는 어쨌든 기존 이제 DDR4 라인에서 이제 DDR5로 이제 그 믹스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DDR5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최소한 크로스오버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미 나올 거라고 이제 연말부터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크로스오버가 이제 그 제품이 전 제품보다 많아지는 거거든요. 출하량 네. 기준으로. 그래서 뭐 DDR5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산은 안 하죠. DDR5는 오히려 좀 조금 증설보다는 그 웨이퍼 투입 비중을 높이는 거고, 반면에 이제 감산하는 거는 DDR4랑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수요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쪽은 여전히 감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감산하더라도 이제 원위치 시키는데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웨이퍼를 투입하고 나서 칩이 나오는데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원위치 시키더라도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도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실적으로서 바닥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주가로서는 이미 바닥 탈출을 했죠.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소재하고 부품을 비교해 보면, 소재는 이제 감산을 하면 소재 투입량이 줄 거 아닙니까? 네. 웨이퍼 투입량이 감산은 30-40% 한다면 소재 투입량도 30-40%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위치 시키는데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말까지는 아마 감산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실적은 내년 하반기부터 좀 의미 있게 회복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칩 웨이퍼 투입량에 하면 그 칩이 나오는 그 칩을 가지고 이제 뭐 패키징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부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모두 다 지금 감산 기조에서는 실적이 좋아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내에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모어의 법칙과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를 유지한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장비 기준으로 유지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건물하고 인프라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설비 투자는 전년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장비 투입량만 보면 아마 저는 감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50% 정도 설비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관련된 장비 회사들은 올해 실적은 안 좋겠죠. 그래서 올해 소부장은 실적으로는 아직까지 힘들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후공정 장비 회사들은 올해 좋겠죠. 이제 그쪽은 올해 뭐 대부분 다 그쪽 후공정 라인 패키징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좀 좋지만, 나머지 뭐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랑 그다음에 소재 부품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1분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까지 끌고 가도 되는 반도체 업체를 몇 개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도체는 올해 뭐 저는 뭐 저희도 여러 번 저도 방송 나와서 반도체는 2023년은 겁먹을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025년 업황이 좋으면 2025년에 디램 업황이 많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네. 다시 900억 불을 회복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의 업황이 제일 좋을 때는 그 전해부터 주가는 빠져요. 근데 2023년은 25년이랑 여전히 2년이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은 그냥 조정 심하다 매수 전략을 펼친다면 꼭 특정 기업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너무 주가가 좋았어요, 삼성보다. 근데 삼성이 어쨌든 뭐 12월부터는 이제 HBM3에 대해서도 아마 엔비디아의 납품이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HBM3가 많이 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조금은 떨어졌던 주가 성과도가 이제부터는 좀 개선되는 구간이 아마 4분기 후반부터는 저는 좀 시연될 것 같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되게 조정받고 그럴 거라고 안 보는 이유가, 여전히 이제 HBM3, 3E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시장이 또 파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바이앤홀드 전략이 좀 더 맞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좀 미리 올랐으니까 뭐 조금 트레이딩하면서, 그렇지만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비중을 줄이는 그런 트레이딩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양사 모두 이제 시장보다는 성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함께 짚어봤는데요. 센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알차게 1시간 공부를 한 기분이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크로도 불안하고 또 펀더멘탈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세계 1, 2등 기업으로서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산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우리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그 산업이 1년 9개월간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올해보다 삼성 하이닉스 모두 다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또 여기에 HBM이라는 새로운 니어 메모리가 출현을 했고 그리고 HBM을 탑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내년에는 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니어 메모리가 이제 노트북과 스마트폰, 자동차로도 앞으로 확장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의 방향성도 양호하고 실적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조정받을 수 있지만 조정 시 매수를 한다면 아마 2024년까지는 가장 좀 편안하면서 성과가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간 서울경제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월간 서울경제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